조선 500년 경제 실패의 진실. 세계가 달리는 동안 혼자 앉아서 명분 따진 나라. 여러분, 잠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1776년입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완성합니다. 공장이 생기고 기계가 돌아가고 면직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제 성장의 시작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철과 증기가 세상을 뒤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조선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성균관 유생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장사치가 나라를 망친다. 상업은 천한 일이다. 농사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다. 네, 1776년 증기기관이 세상을 뒤집어 놓던 그 해에 조선은 여전히 장사꾼은 나쁜 사람이라는 2000년 전 공자님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시죠. 도대체 조선은 왜 500년 동안 가난했을까? 세계가 산업혁명으로 폭주하던 그 시절, 조선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비밀을 오늘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긴 역사입니다. 세종대왕, 한글, 고려청자의 후계, 유교 문명의 정수이자 찬란한 역사죠. 그런데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선의 1인당 GDP는 왕조 내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말이죠. 참담한 기록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은 어떻게 됐냐고요? 산업혁명을 거치며 1인당 소득이 10배, 20배 폭등했습니다. 조선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세계는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운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인간이 만든 실패입니다. 선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답답하고 어이없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조선 500년 경제 실패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경제의 설계 자체가 문제였다. 장사꾼은 나쁜 사람이다. 산농공상의 저주. 자, 일단 기초부터 잡겠습니다. 조선의 신분 서열을 아세요? 사농공상입니다. 선비가 최고, 농민이 그 다음, 장인이 셋째, 상인이 꼴찌인 이 서열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인, 즉 장사하는 사람이 맨 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교 경제 철학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농업을 본업이라 하고 상업을 말업이라 했습니다. 땅에서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는 농사는 고귀하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는 사실상 남의 것을 빼앗는 천박한 행위라고 봤거든요. 자, 이 논리에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2000년 전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논리를 1392년부터 1897년까지 무려 500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00년 전 공자의 말씀을 국가의 절대적인 경제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고요? 1602년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자본주의의 원형입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배를 띄우고 향신료를 사오고 이익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해 조선에서는요,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직후 전후 복구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폐허 위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복구 방법을 두고 신하들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뭘 가지고요? 상업을 장려해서 세수를 늘리고 백성을 먹여 살리자는 개혁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학자들이 즉각 반대합니다. 천한 장사를 장려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유교의 도리가 사라진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대양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조선은 장사꾼 취급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제가 지금 가장 어긋나다는 거죠. 출발선부터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셈이니까요. 시스템의 설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홍공상 제도가 실제로 조선 사람들의 삶과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공포스러운 현상을 들여다봅시다. 돈 버는 게 창피한 나라, 조선판 금융공포증.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에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하받을 일일까요? 아니요. 일단 세금이 치솟습니다. 관리들이 찾아와서 진상을 요구하며 집 앞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뭔가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인심을 잃습니다. 심하면 지방관리가 네가 이렇게 부자인 걸 보니 뭔가 부정한 짓을 했겠지라며 트집을 잡아 재산을 몰수할 궁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신변이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성공이 처벌이 되는 이상한 구조였죠.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의 상인들은 돈을 벌면 더 큰 사업에 투자하는 대신 돈을 꽁꽁 감추거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땅을 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왜 땅이냐고요? 땅을 사서 농부가 되면 적어도 농민이라는 상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신분을 유지하며 관공서의 핍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상인보다는 낫죠. 이게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냐고요? 경제학에선 이걸 자본 형성의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다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땅속이나 토지에 묶여버리는 파국적인 결과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선순환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투자가 아니라 토지 매입이나 은닉으로 이어지니까요.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됩니다. 상인들이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씁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린다는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상업을 죄악으로 보던 시대에서 상업을 국가의 원동력인 덕목으로 보는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열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안에서도 이걸 알아채고 바꾸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학파 학자들입니다. 유형원, 이익, 박지원, 박재가. 이 사람들이 상업을 장려해야 한다. 외국과 무역해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과는요, 무시당했습니다. 완전히 공납제, 조선판 갈취 시스템의 완성. 자, 이제 조선 경제의 진짜 악당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공납제. 공납제가 뭐냐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나라에서 각 고을에 너희 고을에서는 이런 특산물을 바쳐라 라고 지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나주 고을은 배를 100개 바쳐라 이런 식으로요.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 특산물을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나쁜 방향으로요. 방납이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 있는 관리나 상인이 나서서 제가 대신 납부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배 100개를 직접 서울까지 갖다 바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운송비도 들고 도중에 상하기도 하고 관청 문지기한테 뇌물도 줘야 하고, 그러니 대신 해드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은 곧 지옥으로 변합니다. 방납업자들은 관청 문지기와 짜고 농민이 직접 가져온 품질 좋은 배를 품질 미달이라며 거부합니다. 결국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방납업자가 파는 배를 사야 하는데 그 가격이 시장가의 10배,
때로는 100배까지 취소샀습니다. 완벽한 카르텔. 이건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갈취이자 카르텔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산 의욕은 여기서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나라가 설계한 시스템이 백성을 갈취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박납의 폐해가 전쟁보다 더 심하다. 국가의 근간인 농민들이 파산하고 유랑민이 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상황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요. 1689년 권리장전이 선포됩니다. 왕도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재산권 보호가 법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재산권이 보호돼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번 돈을 뺏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더 벌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번 돈을 뺏기지 않는다는 확신. 이 확신이 영국의 상인들을 세계로 공장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조선과는 정반대의 공기였죠. 세계가 달리는 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나? 산업혁명 vs 조선 동시대 비교가 눈물 난다. 자, 이제 두 나라의 격차가 벌어지는 운명의 산업혁명 현장으로 가봅시다. 1760년대 영국은 이미 기계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방적기를 발명합니다. 한 명이 하루에 실 한 묶음 뽑단 걸 기계 하나가 16배 더 빠르게 뽑아냅니다. 면직물 생산량이 10년에 10배씩 폭증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합니다. 이 기계 하나로 광산에 물을 퍼내고 직물 공장을 돌리고 나중엔 기차를 달리게 만듭니다.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적기를 개발하고 공장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고 임금 노동자 계급이 탄생합니다. 1780년대에는 영국의 면직물 생산량이 10년 만에 10배로 폭증합니다. 10년에 10배요. 경제 성장률로 환산하면 연간 25% 이상. 지금 중국 고도 성장기가 연 10%인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인지 느껴지시죠? 영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 조선은요? 영조와 정조 시대입니다. 흔히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정조는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학문을 장려했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분명히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조가 각별히 아꼈던 실학자 박제가가 북학의를 씁니다. 1778년의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과 조선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가? 중국은 상업을 장려하고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조선도 수레를 도입하고 배를 개선하고 벽돌로 집을 짓고 상업을 허용해야 한다. 정조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득권 세력, 즉 양반과 유학자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거든요. 상업을 장려하면 농촌이 무너진다.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 선왕들의 뜻에 반한다. 이런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정조의 개혁 시도는 신용만 하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조선 경제의 진짜 악당 공납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나라가 고을마다 특산물을 지정해 바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겉으론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박납이라는 괴물이 나타납니다. 관리와 짜고 대신 납부해주며 가격을 10배, 20배 부풀려 가로채는 카르텔입니다. 이게 올바른 자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 정조 사후, 조선은 안동 김씨 등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기로 접어듭니다. 개혁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1인당 소득 성장률 0%.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가 기차를 탈 때 조선은 여전히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조선 말기 최고 권력자, 고종의 아버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조선을 실질적으로 다스린 인물입니다. 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 서양 열강이 조선의 문을 열라고 압박합니다. 그는 무너진 왕권을 세우려 노력했지만 외부 세계를 향한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궜습니다. 쇄국이냐 개혁이냐 조선의 선택. 서양 오랑캐와 화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척화비를 전국에 세웁니다. 양이 침범, 희전 저화, 주화 매국.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의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석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서 절대 개항 안 한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척화비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며 개항의 기회는 멀어져 갔습니다. 1860년대 조선 조정의 핵심 권력층이었던 기득권 세력, 즉 양반과 유학자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셌거든요. 상업을 장려하면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1700년에서 1850년 사이 영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선의 소득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0% 성장이었죠. 조선은 제자리에 서서 이게 올바른 자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경제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 화폐가 없는 나라의 비극을 짚어보겠습니다. 상평통보가 있지 않았나요? 17세기 중반부터 유통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도시 중심의 유통에 그쳤습니다. 화폐가 없는 나라의 비극. 자, 보세요. 이제 조선 경제의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평통보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상평통보는 17세기 중반부터 유통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나마도 도시 중심의 유통에 그쳤습니다. 농촌 깊숙이에서는 여전히 쌀이나 포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촌 깊숙이에서는 여전히 쌀이나 포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폐가 귀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쌓아두고 쓰지 않았죠. 이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화폐가 귀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현상을 전황, 돈 가뭄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돌지 않는 것이지요. 화폐 경제 미발달은 자본 형성을 막았습니다.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공장을 세울 자본이 필요하고 기계를 사고 임금을 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모으나요? 은행도 없고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는 나라에서요. 금융 시스템의 부재는 조선판 금융공포증을 만들었고 산업 성장의 연료 자체를 차단한 것입니다. 왜 화폐 경제가 중요하냐고요? 화폐가 있어야 신용이 생깁니다. 신용이 있어야 은행이 생깁니다. 은행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해야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고리가 자본주의의 근간이거든요.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이미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생겼고 상인들이 어음으로 거래하고 주식을 발행했죠. 채권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산업혁명의 연료 역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여전히 물물교환에 가까운 경제였습니다. 세금을 쌀로 냅니다. 장터에서 포로 삽니다. 이 상황에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조선의 경제는 바뀔 수 없었을까요? 조선 양단과 영국 귀족의 태도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양반은 소장료 수입에 만족하며 상업과 금융을 천시했지만 영국 귀족들은 달랐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에서 70%까지 늘어납니다. 족보를 사고 관직 명칭을 구입했거든요. 특권만 누리려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고 군역을 안 하며 소장농에게 수확물의 반을 가져갔습니다. 경제 발달로 상인이 생기면 양반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물물교환 기반의 착취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양반들이 개혁을 막을 유인이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조선 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귀족들은 상업적 이익 추구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광산, 공장, 운하 사업에 투자했죠. 조선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200년 뒤 두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조선의 경제 실패,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학적 질문입니다.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답답하고 어이없는 선택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조선의 유교 이념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그 이념이 굳어진 구조가 문제였다는 거죠. 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변화할 수 있었는데 지도층이 너무 안일했다는 거죠. 쇄국이냐 개혁이냐 조선의 선택입니다. 서양 오랑캐와 화의하는 것은 매국이다.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절대 개항 안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죠.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있던 1871년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메이지 유신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서양 것이 좋으면 다 배워라고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아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일본 지식인들은 탈아입구를 외쳤습니다. 1868년에 시작된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이미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철도를 놓고 전신을 깔고 서양식 군대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서양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었고 서양 문물을 배우자고 사절단까지 보냈고 조선은 돌비석을 세우고 있었죠. 25년 뒤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군함 우뇨호가 대포를 쏴댔죠. 1871년 일본은 최고위 관료 107명으로 구성된 이와쿠라 사절단을 꾸립니다. 이들은 22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들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계들,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와 전신선이었죠. 사절단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공장을 견학하며 기계의 설계도를 꼼꼼히 스케치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양의 문명을 단순히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과 제도, 경제 시스템까지 통째로 복사해서 일본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입니다. 귀국한 사절단은 즉각 타라 입구를 실행에 옮깁니다. 아시아의 낡은 관습을 벗어던지고 유럽의 길을 걷자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말 대신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전통적인 보부상 대신 근대적 상업 자본이 태동했습니다. 사무라이의 칼 대신 은행의 장부가 국가의 힘이 되었습니다. 1870년대 일본은 이미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서양 사절단을 보낼 때 대원군은 강화도에서 미군 함대를 물리쳤다며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미양요의 승리는 조선에게 우리의 방식이 옳다는 치명적인 오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쇄국의 빗장은 더욱 단단히 걸렸습니다. 세계가 기차 속도로 달릴 때 조선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앉아 도덕과 명분이라는 오래된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내부의 비극, 전황을 봅시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아 경제가 마비되는 돈 가뭄 현상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이 무서워 돈을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지 않으니 장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죠. 화폐가 사라진 자리를 다시 쌀과 옷감이 채웠습니다. 19세기에 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후퇴한 것입니다. 경제의 피가 멈춘 셈입니다. 화폐 가치가 오르니 물가는 떨어지는 듯 보였지만 백성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나라 정체가 거대한 정체에 빠졌습니다. 투자는커녕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조선의 자본은 그렇게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배층인 양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실패의 주범이었죠. 19세기 조선의 양반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양반이라는 가짜 족보를 들고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니 국가는 남은 평민들에게 더 가혹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이 가혹한 수탈은 백성들을 산으로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더 이상 농사지을 의욕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기득권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해 평민이 부자가 되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나라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직접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경복궁 중건 같은 대규모 공사에 강제로 동원된 것이죠. 자신의 농사도 짓지 못한 채 몇 달씩 궁궐 공사장에 잡혀 있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당백전이라는 최악의 화폐가 발행됩니다. 기존 돈의 100배 가치라고 우겼지만 실제론 물가만 폭등시킨 가짜 돈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전쟁이 낫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약탈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반대로 가고 있었죠. 기득권 양반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화려한 궁궐이 그들의 훈장이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녹슨 칼과 구식 소총으로는 서양의 근대 전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866년 병인 양요, 1871년 신미 양요. 조선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격차 문제였습니다. 미국 군함에서 쏜 대포는 조선의 성벽을 종잇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 조선의 대포는 미국 함대에 닿지도 못했죠. 이 패배를 보며 대원군은 개항 대신 척화비를 선택했습니다. 문을 더 꽉 닫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던 비극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875년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영국과 미국에게 배운 포함 외교를 그대로 조선에게 써먹은 것이죠. 일본은 대포를 쏘며 위협했습니다. 개항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조선은 결국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의 주권은 조약 조항마다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일본 상인은 조선에서 관세도 내지 않고 장사할 수 있었고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유통되는 권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치외법권,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나라의 문이 뜯겨나간 셈입니다. 개항장인 부산, 원산, 인천에는 일본 공산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조선의 수공업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쌀을 헐값에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선 땅에는 쌀이 부족해졌고 쌀값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쌀이 주식인 백성들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은 개항을 원망했고 일본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항은 경제적 침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근대화를 배울 기회를 얻은 게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 사절단이 유럽에서 배워온 시스템들이 이제 조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조선의 기득권은 여전히 위정척사를 외쳤습니다. 서양의 물건은 사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폐 경제의 미비, 상업의 천시, 그리고 기득권의 탐욕.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강화도 조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든 것입니다. 조선은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의 파도는 조선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거세게 들이닥쳤습니다. 명분과 도덕만 따지던 나라가 맞이한 현실은
차가운 강철 대포와 불평등한 계약서였습니다. 뼈아픈 역사의 교훈입니다. 1876년의 개항.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500년 왕조가 무너져가는 종소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썰록은 이제 그 심장부를 해부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었고 관세도 조선이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조선 전통 수공업자들은 경쟁에서 집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쌀을 사재기해서 수출합니다. 쌀값이 폭등하고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개항이 오히려 경제를 더 망가뜨린 겁니다. 500년 동안 상업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문을 열었으니 격차를 메울 수 없었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고 철도를 놓고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출발이었는데 도착지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은 타라 입구를 외치며 1895년 청일전쟁 승리, 910년 조선 병합,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빴다는 이야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묘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대원군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이미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이 1694년에 생겼고 상인들이 어음, Bill of Exchange로 거래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산업혁명의 연료 역할을 한 겁니다. 조선은요? 여전히 물물 교환에 가까운 경제였습니다. 세금을 쌀로 냅니다. 장터에서 포로 삽니다. 화폐가 귀해서 사람들이 화폐를 유통시키지 않고 쌓아두는 돈 가뭄인 전황이 발생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돌지 않는 현상. 이 상황에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공장을 세우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모읍니까? 은행도 없고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는 나라에서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조선의 경제는 바뀔 수 없었나? 기득권의 철옹성, 양반이 망친 500년. 자, 이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왜 조선은 바꾸지 않았을까요? 실학자들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일부 임금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500년 내내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바꾸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반 계층을 생각해 보세요. 양반은 조선시대 지배층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 숫자가 폭증합니다. 왜요? 족보를 사고 관직 명칭을 돈 주고 구입하고 갖은 방법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이 양반들이 갖는 특권이 뭐냐고요? 세금을 안 냅니다. 군역을 안 합니다. 관직에 오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농들한테서 수확물의 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양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로 돈을 번 평민들이 생겨납니다. 공장이 생기면 소작농들이 도시로 떠납니다. 그러면 양반들의 소작 수입이 줄어듭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 물물교환 기반의 착취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발달할수록 양반 기득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양반들이 개혁을 막을 유인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조선 조정의 핵심 권력층이었습니다. 영국은요, 흥미롭게도 영국의 귀족층은 산업혁명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귀족들이 광산, 공장, 운하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왜요? 영국 귀족들은 일찍부터 토지 외에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후 귀족들이 왕권을 제어하고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구조 안에서 귀족들도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선 양반과 영국 귀족, 같은 지배층이지만 경제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200년 뒤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선 후기 개혁파 신하라면 이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어떻게 뚫으시겠습니까?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리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하기 어렵고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라면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변화했습니다. 중국도 아편전쟁 이후 비록 늦었지만 양무운동으로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조선도 할 수 있었는데 지도층이 너무 좁은 시야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구조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나쁜 구조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려운 구조를 깨고 변화를 이끈 사람들도 역사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조선의 개혁파들이 지금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요. 역사가 주는 통렬한 교훈. 개항 이후 너무 늦은 각성.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제국주의를 완성할 무렵 조선은 이제 막 화폐가 뭔지, 무역이 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차를 몇 년 만에 좁히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500년에 걸친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년, 매 결정마다 이 방향이 맞다고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결말로 이어진 겁니다. 메이지 유신 시작 40년 만에 1895년 청일전쟁 승리, 1905년 러일전쟁 승리, 1910년 조선 병합,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조선은 그 열강에게 식민지가 됐습니다. 물론 제국주의 침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동아시아, 같은 유교 문화권이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 답의 상당 부분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전통을 지키려 했던 나라가 결국 그 전통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주는 통렬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짚어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의 경제 실패는 나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조선의 양반들, 유학자들 대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진심으로 이게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상업은 천하고 농업은 고귀하다. 서양 오랑캐는 위험하다. 선왕들의 법도를 지키는 게 맞다. 그들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못 읽은 겁니다. 그게 더 비극입니다. 진심으로 맞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500년을 걸어간 나라. 이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적 흥미거리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상식이 100년 뒤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농업이 최고, 상업은 처남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황당하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어떤 상식이 미래 세대에게 황당하게 보일지 저는 그게 무서워집니다. 역사는 항상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상식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1871년 일본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양을 누빌 때 조선은 신미양요로 미국과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승리라 믿었지만 사실은 고립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자생족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조선 500년 경제 선택의 최종 결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명분이 결국 우리를 가난의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변화는 느리고 어렵다. 기득권은 강고하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500년 뒤에 역사책이 되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조선 500년 경제 실패.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산농공상이라는 신분 질서가 상업을 억눌렀습니다. 공납제라는 조세 시스템이 생산 의욕을 죽였습니다. 방납이라는 구조적 부패가 농민을 갈취했습니다. 화폐 경제 미발달이 자본 형성을 막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쇄국이라는 선택이 결정적으로 세계화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양에서는 증기기관이 돌아가고 공장이 생기고 은행이 자본을 굴리고 주식회사가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조선은 나빴다는 자학사관으로 들리셨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구조 안에서도 박지원이 쓰고 박제가가 외치고 정약용이 꿈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당대에는 묵살됐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옳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느리게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혼자 옳은 말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박제가도 그랬습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대가 외면한 목소리가 결국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조선의 경제 실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 테요. 세계 역사상 가장 황당한 인플레이션. 지폐 한 장으로 빵 한 조각도 못 사던 나라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